자, 안녕하세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학에 대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동학의 반대 급부는 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쪽의 학문, 즉 천주교에 관련된 반대 급부로 태어난 게 동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 1860년에 최재우죠. 최재우. 그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사상, 인내천하는 미출구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다음에 혹세무민의 명목으로 처벌 당했습니다. 혹세무민이란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건 죽이기 위한 명분이고요. 이건 경주 사람이었고요. 네, 경주 관아에 끌려가서 아마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최재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동학의 결정타가 되는데요. 최재우 이후에 이제 이대 이제 최시현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포교 활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동학교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삼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이 하삼도 지역은 농경지로서 최고의 농지가 되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농산물의 거의 반 이상은 거의 이 지역에 집중되는데요. 얘들이 거의 이 부분이 충청, 경상, 전라 이게 되게 수탈의 대상이 됐어요. 네, 수탈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다. 최재우, 그 다음에 최시영에 대한 얘기. 교세가 확장되었다. 최시영에 의해서 포접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최시영할 때 포접제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포주와 접주 A, B, C 이런 접주 A, B, C 이렇게 이건 이제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비밀 조직으로 만들었다. 앞글 따서 포와 접을 따서 포접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의 구성은요. 그 다음에 최시영에 의해서 용담유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용담유사. 그 다음에 동경대전. 요거는 성경책에 가까워요. 이건 찬송가에 가까워. 살짝 써볼까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찬송가. 기독교로 본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책. 요건 한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건 한글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분하실 것. 가장 기초적인 것들. 이렇게 구성되고 삼남지역으로 널리 퍼졌다. 그 다음에 1860년에 돌아가셨는데 1892년, 그러니까 32년 말에 교조 신원 복위 운동이 벌어집니다. 교조 신원 복위 운동. 교조는 최재우를 의미합니다. 최재우가 사입이라고 혹세무민한다고 죽였잖아요. 이 사람은 사입이가 아닙니다. 이런 복위 운동이 벌어졌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사입이가 아니면 동학교도들 전체가 다 사입이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입이가 영원히 사입이를 판단되면 동학교도들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더라도 사입이에요. 그래서 교조신원 복위 운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과해달라는 얘기예요. 사과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복위 운동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다. 죄 없는데 우리 잘못이다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교조신원 복위 운동의 삼례, 전라도 삼례역에서 처음 일어났다. 삼례 복합 사무소라고 합니다. 삼례에서 처음 일어났다. 그 이듬해 93년에 이게 삼례에서 얘기했지만 지방간이 이걸 거절하죠. 지방 관찰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명 서울 복합 상소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소문을 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고종에게 전달이 되죠. 고종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농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명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다고. 명을 기다려라. 백성들에서 이렇게 가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일종의 근황주의라 불러요. 근황주의란 왕이나 왕실에서 백성에게 그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명을 받은 이 백성은 이걸 복종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근황주의라 불러요. 이런 단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황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을미병 때도 등장해. 을명 때도 고정임금이 왜냐면 이게 명성황후 암살 문제가 걸려 있고요. 단발령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이 계기로 일어난 게 을미병이잖아요. 이때도 고정임명했잖아요. 됐어. 우리 만날 친구 너희들 고민해주고 걱정이 참 좋은데 여기 정도까지만 해. 돌아가. 이게 근황주의. 왕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봐요. 서울 상소문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죠. 고정이 본분에 맞게끔 자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기다리라. 명을 기다리라. 어떻게 돌아와야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서울 복합 상소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해 이제 3월 달에 보온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보온 집회. 첫 번째 삼내 서울 보온. 자, 보온에 가게 되면 보세요. 달라져요. 여기는 종교적 목적의 집회가 이루어졌다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치적 집회,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이 받치면, 악이 받치면 이렇게 한다고. 정치적 성향으로 바뀌어 가더라. 보온 집회. 복합상소도 무산되고 동학교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자 보온의 동학교도와 일반 농민이 참가해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의 종교적 요구에 탐관오리 숙청이 들어갔어. 탐관오리 숙청. 척의 양창이 밑줄 긋어요. 척의 양창이. 일본과 서양세를 물리치고 대의를 큰 뜻을 세운다. 척의 양창이. 일본과 서양세를 물리치고 큰 뜻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같은 연도 같은 월에 금구집회 추가해 볼까요? 금구집회. 전라도 금구지역, 전라도 금구에서 서장옥동 남접이 주동한 별도의 집회가 있었다. 금구집회에서는 서울로 올라가 탄관을 숙출하고 일본과 서양을 물리치는 계획까지 세웠다. 금구에서 남접이 주동했다. 남접이 주도했다. 남접은 전라도의 동학교도들을 갖다가 남접이라 불러요. 반대로 뭘까 그러면? 북접이겠지. 지금 북접은 충청도 지역을 얘기해요. 충청도 동학교도들을 갖다가 북접이라 불러요. 여기는 금구집회는 남접 중심이었다 정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광 순서 잡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순서 잡을 것. 연도 몰라도 되지만 순서는 무조건 잡을 것. 삼내 서울 보온 금구집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이 이제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689페이지 하다 보면 만석보라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만석보. 예, 저수지예요. 조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만석보. 저수지 모습 보시죠? 지금 이제 복원돼서 만석보 앞에 이제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수지인데, 조변갑이 이제 거부군수로 왔죠. 보통 우리가 동학 얘기하지만, 크게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한 명칭은 동학농민운동이 학술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학이 주도했죠. 그러나 농민들이 합세하게 되면서 농민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지칭하는데, 거부군수가 왔는데요. 거부에 있는 농민들을 갖다가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노동력을 동원해서 요역이죠.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새롭게 만든다고요. 이게 이제 농민들을 동원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농민들이 이거 자기 일 놔도 저수지 농사 짓는 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수지 만드는 걸 갖다가.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물세를 받지 않는 조건을 농민들이 나서게 됐어요. 근데 해가 바뀌자 얘들은 만석포를 사용하는 이용료를 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만석포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병갑의 탐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예, 조병갑이 동학 농민 교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학 농민운동 전개 볼게요. 자, 1894년 1월로 넘어갑니다. 네. 1894년 1월 전라군수, 거부군수 조병갑이 만석포를 쌓게 하여 수세를 강제로 징수. 또한 자기 부친의 공덕비를 권리한 명령으로 1천냥의 돈을 사치하는 등 온갖 부당한 일이 있다. 뭐 한심 나옵니다. 예. 자기 아버지 공덕비 세운대요. 무슨 공덕을 세웠다고. 자기 돈을 하든가. 왜 농민 돈을 끌어들이냐고. 자, 이 경과 조병갑의 폭정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부접주 전봉준이 나서게 됩니다. 고부접주 그 당시 고부군이에요. 지금 고부군이 사라졌어요. 아셨죠? 고부군 접주했던, 우리 보통 이렇게 보였죠? 포주 접주할 때 접주했던 전봉준이 나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잔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몰락한 양반이야. 몰락한 양반인데 농사 짓고 있는 그 다음에 이 농사를 가지고 그 정도의 농토를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한 것 같아요. 약을 지어서 파는 요즘 치면 의사 약사 뭐 이런 의학 분야에도 조금 일을 조금 손을 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전봉준이 사발통물을 달려 1천명의 농민을 끌고 관할을 습격합니다. 사발통물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발통물. 사발은 말 그대로 물사발처럼 되어 있는 사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발이 지금 이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발을 이렇게 엎어, 이렇게. 그죠? 우리 대접이라고 생각하면 대접을 이렇게 엎어봐. 그럼 어떻게 원형이 쭉 동그랗게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쓰고 싶은 얘기 적고, 받을 사람들 이름을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발 통모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부분에 농민들은 신인군수 박원명으로도 폐정, 지금까지 했던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겠다고 하는 걸 폐정이라고 하는데, 박원명의 밑줄 보여요. 박원명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박원명이 폐정을 약속합니다. 새로운 군수입니다. 폐정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장흥 군수였어요. 장성 군수였다고요. 이렇게. 이게 안핵사라고 합니다.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걸로 활용해 볼까?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농민이라든가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가장 가까운 군의 가장 가까운 지방관이 여기 가장 먼저 파견돼서 여기 사고의 원인,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처리,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왕에게, 정부에게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 보통 안핵사라고 부른다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 마찬가지인데, 이용태는 박원명이 했던 걸 완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뒤집고, 동학 농민군들 전부 다 체포령을 내려요. 누가? 이용태라는 사람. 최소한 박원명, 이용태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나오는 인사들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동학 농민군들이 이제 봉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무장입니다. 무장. 자, 전북 고창에 오늘날은요. 고창에서 처음 무장 봉기가 되는데 남접의 손하중, 김계란 밑줄 긋고요. 손하중, 김계란이 농민군을 조직하여 보구관민 제폭구민을 주장합니다. 보구관민 제폭구민 기치를 들고 고부를 공격하여 다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백산봉기,
좀 지우자. 고부밀란, 그 다음에 백산봉기. 자, 백산봉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봉준이 주도하죠, 이제. 예. 백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백산 창의문을 발표한다는 얘기 하죠. 볼까요? 백산봉기. 전라도 각지의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농민군은 고부 백산에서 집결하여 호남 창의소, 밑줄 볼까요? 호남 창의소를 조직하고, 요건 농민, 의병, 농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의란 말은요. 조직하고, 전봉주를 창의대장으로 하고, 농민군의 동학농민군 대장으로 하고, 손아중 김계장 부대장이 총관령으로 하는 농민지휘부를 구성해 대오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때 백산에서 경문을 발표했다. 백산봉기의 경문이다. 자, 691쪽에 동학농민 1차 봉기 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을을 들어 이에 이르렀으면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다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하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벼슬아치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이자이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호남 창의 대장소 농민군 1차 봉기 경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군의 4대 강령에 보세요. 이거 별표를 한 3개 할까요? 특히 1조 무조건 별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똑같은 농민군이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의 가축을 잡아먹어서 되겠느냐. 절대 잡아먹지 말라. 이해가셨죠? 말 그대로 백산봉기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학 농민군 숫자가 너무 적다. 동학군 숫자가 너무 적다. 농민 여러분도 많이 같이 참여해달라. 이게 창의문입니다. 창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부, 그 다음에 백산 전투에 승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정읍의 항토현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라도 관군을 격파했다 보시면 돼요. 전라도 관군을 격파했다. 전라도 관군을 격파하는 항토현을 승리하고 난다. 얘들은 이제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전라북 순창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광, 한평, 무안, 목포, 강진. 요 지역들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상 전라남도로 넘어온 거고, 여기까지는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넘었다는 뜻이에요. 넘었다는 얘기 뭐죠? 이 지역에 강공서를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총격전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야? 누군가는 희생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랐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동학 농민군의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는 증가합니다. 숫자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봐요. 동학 농민들이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죠? 숫자는 증가되시는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무기가 빈약해요. 무기가 주로 농기구예요. 농기구가 없는 사람들은, 죽창 같은 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끝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자르는 거야. 또는 대나무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끝부분을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는 거야. 되게 무기에 좀 빈약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농사 짓는 농민의 숫자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 연령이 노령화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농사 생산량이 떨어져요. 그럼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 철이 되는데 5월에 노부모들 가지고는 모내기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월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왜 키포인트가 될까? 왜냐면 5월에 모내기를 해야 먹고 살아야 수확량이 나와야 내년에 먹고 살고 동학을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해야 돼요? 5월달에 우리가 전주 하약을 맺게 되거든. 5월에 뭘 한다고요? 전주 하약을 맺는다고. 누구하고? 동학농민군하고 정부군이 하약을 맺어. 손잡았다는 뜻이야. 우리 손잡읍시다. 왜일까요? 5월은 두 가지 사건이 터져 나오죠. 우리 오전에 배웠던 것 중에 텐진 조약 있죠. 예, 조선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청나라 일본은 동수의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군이 우리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도중에 쭉 넘어온 중에 장성 전투가 있다고요. 전라남도 지역에 장성의 항룡천 전투가 있다고. 이 항룡천 전투에서 정부군이 실패해요. 이건 중앙군입니다. 여기는 전라도 강군이야, 지방군이야. 근데 항룡천에서는 중앙군이 동학 교도들에게 참패를 당한다고. 동학에게 참패를 당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학교들이 가는 데가 어디요? 이제 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감형을 갖다가 접수했어요. 오늘날에 치면은 관찰사가 근무하는 곳이니까 오늘날에 전라북도 도청이 동학에게 넘어갔다고. 이 상황 이후에 정부에서는 텐진조약을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청은 일본에도 통지를 해야 돼요. 일본군들도 다시 우리나라에 군을 가지고 꽃가던 동수가 오게 됐습니다. 청나라 애들은 아산만으로 오게 됐고요. 일본 애들은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국 군대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십만이 죽게 생겼거든요. 살상당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부에서 이 텐진조약에 왔던 청나라와 일본 애들에게 후퇴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이거 전주 하약 맺었거든요. 동학교도와 정부군이 손 잡았거든요. 됐으니까 당신을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얘네들이 가겠어요? 안 가죠. 왜? 우리나라 이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시기인데요. 그 결과 인천항에 있던 일본군들이 아산만에 와 있는 청나라 애들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 결과 오늘날의 성안역이거든요. 천안과 평택 사이에 있어요. 여기에 일본군 애들 가고 청나라 애들이 한 방 붙어요. 성안역에서 여기서. 이게 청일전쟁의 스타트예요. 첫 번째 전투는 청나라 애들이 승리하게 돼요. 첫 번째 벌판에서 싸우게 되는데 승리하게 돼요. 근데 2차부터는 일본이 청을 격파시켜 버렸어요. 청일전쟁은 국내에서 한번 터지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또 두 가지 동시에 터져요. 청 앞바다로 일본군이 군함을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전쟁을 퍼뜨리죠. 근데 이때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청나라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 애들한테 무참히 깨졌어요. 청나라 애들이. 그래서 야, 쟤네들이 무기는 쓸만해. 우리 좀 가져다 써야 되겠어. 이게 일명 양무운동이란 말이야. 서양의 무기는 필요해. 양무운동. 자기네 그 사상, 성리학은 서양 여러 나라들이 뒤질 게 없지만 무기는 우리 쓸만한 것 같아. 최신식 군함과 최신식 무기를 다 수비해서 앞바다 쫙 깔아놨다고요. 일본에도 오잖아. 얘들 다 죽었어. 왜? 유사글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그 폭약 성능 자체가 달라요. 누구나 청이 승리할 걸 생각했다고. 그런데 청이 이기지 못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청이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의 부패예요. 관리의 부패, 요즘 치면. 이 탄환들 있잖아요. 전부 다 공포탄을 갖다 납품했어요.
공포탄이라든가 연습탄을 제작할 때 단가가 다르거든. 뇌물 먹고 공포탄이나 연습탄을 갖다 전부 다 납품해 버린 거야. 그리고 이걸 발사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좀 벽병전 앞으로 좀 당기죠. 당겨서 가서 청해 함대를 다 박살내 버렸어요. 이건 우리 보통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도덕적 해입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비리는,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이 부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예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선생님 또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공무원의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야 되겠습니까? 자, 좀 이해 가셨죠? 전체의 흐름을 쭉 한번 잡아드렸고요.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항토현 전투 첫 번째,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전라도 감군을 격파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전주성을 점령했다. 5월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모래기 철이기 때문에 정부군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 청일 양군이 전주에 와서 전주에 있는 동학 농민군을 격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주 하약을 맺고 물러달라고 얘기했죠. 물러나지 않고 이네들 욕심을 부리게 해서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장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장성정 때 새로운 무기가 쓰죠. 황룡천에서. 이게 장태입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죠. 이 장태는 뭐라 그럴까요? 원래 그 병아리를 키우는 도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림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요걸 이제 높은 지역에다 세팅을 해요. 높은 지대에다가 세팅을 하고 여기다 볕단을 쫙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방패 삼아서 밀고 내려가는 거야. 강군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볕단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면은 엄청난 화력을 발휘할 거야. 그 볕단을 근접전에서 밀어붙이는 거야. 쟤들은 중앙군들은 총을 들고 왔단 말이지. 그리고 동학교들은 지부 정도만 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뭐 죽창이니 뭐니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얘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백병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접전. 그래서 이걸 불하공을 통해서 백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반 전투에 이게 항룡청 전투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하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혁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과정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 692쪽 폐정개혁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강수와 교정청도 한번 봐야 되겠다. 직강수와 교정청 빠뜨릴 뻔했다. 우리가 5월에 전주 하약을 맺었죠. 그리고 동학교도들이 자치기구를 만든 거야. 어디에? 전라도 지역에. 모든 전라도가 아닙니다. 나주 지역은 지혜입니다. 나주는 지혜입니다. 나주는 양반 세력들이 많아서 실시하기 어렵고요. 교정청 여기 5월입니다. 직강소 5월 꼭 기억할 것. 교정청은 6월입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잘못된 거 있을 거야. 우리도 한번 뭔가 바꿔볼게, 수정해볼게 맞는 게 교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5월, 그 다음에 6월 숫자 잡아야 되고요. 직강소는 동학교들의 자치기구, 그 다음에 여기 교정청은 정부. 자, 폐정개혁 12조. 기존의 정부 정책들이 잘못됐다고 판단된 걸 좀 바꿔달라는 거야. 이걸 폐정개혁 12개조를 동학교도들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에 별표 한 5개 하겠습니다. 폐정개혁 12개조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이게서 동학교도 폐정개혁 12개조는 동학 농민들이 보는
세상이에요. 시각이에요. 농민이 봤을 때 이건 부정이야. 이건 부패야. 이거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적 어떤 부분이 되게 개혁 주장을 많이 해요. 정치보다는요. 아시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왜? 먹고 살아야 할 거야. 그럼 내가 사회 이치. 나를 무시해. 동학 농민들 밑에 사람들 다 무시해. 이 부분 좀 수정해달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1조. 동학들은 정부의 원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탐관오리는 그 재상을 조사에 엄징한다. 얼마나 괴롭혔겠어, 농민들. 이런 일을 좀 잡아드리라는 얘기예요. 행포한 부호들을 엄징하라. 얼마만큼 이 부자들이 우리 농민들을 괴롭혔겠어요. 불량한 누림과 양반의 물을 징벌해달라. 5번 별표하겠습니다. 노비문서 소각. 네, 5조 노비문서 소각. 우리 사회 큰 문제죠. 노비문서를 소각시켜달라. 그 다음에 6조 별표. 6조. 7종의 천인차별 없애고 백정에서는 평양가세를 없애게달라. 평양가 또는 패랭이 가시라고도 합니다. 이걸 없애달라.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사람을 쳐봐봐. 이게 패랭이 가시야 이게. 사람 얼굴하고 거의 비슷해. 이렇게 비슷하지.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캡의 문화예요. 캡의. 신분이 높은 사람, 중간인 사람, 낮은 사람, 최하층민, 백정이 쓰던 가시거든요. 동물을 잡는 사람들 있죠. 소, 돼지. 이거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차별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옷을 안 쓰면 되잖아요. 다 써야 돼. 왜?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보통 양반들의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때? 훨씬 더 크잖아요. 구분하는 거예요. 모자를 가지고 천민, 그죠? 농민, 중인, 그 다음에 양반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모자를 통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없애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7조 청산가부의 개괄을 허용해달라. 여기 6조고 7조 청산가부의 개괄을 허용해달라. 가부는 다 알겠죠? 청산가부라는 건 좀 심한데 봐보세요. A의 남자와 B의 여자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부모님과 약속했어요.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봤더니 A라고 하는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 파혼할 필요도 없잖아.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여자는 A 남자 집에 시집을 가야 돼요. 속된 말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며느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이런 가부를 청산가부래. 남편이 있어서 결혼해서 남편이 죽게 되면, 사별하게 되면 가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남자 얼굴도 몰라, 이건 청산가부로 한다. 그런데 이 시댁에서는 이 며느리에게 자결을 요구해. 왜? 국가로부터 연료물을 받겠다는 거야, 연료물. 우리는 연료물을 갖는 아주 명문가 집안이 된다는 거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성의 정절은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요걸 요구했다. 청산가부의 개관 허용하는 뜻이에요. 그 결과 이게 가보개혁에서 반영되는 거야. 가보개혁. 6월달에 있었던 같은 연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애들이 주도했던 가보개혁에서 가부의 재가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영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산가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가보개혁 때 반영됐다. 8번 무명의 잡세는 일제 폐지해야 된다. 그렇겠죠? 힘들겠으니까. 그럼 관리청은 지벌을 탑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외화 통한다는 엄징한다. 공사체를 물러난 기한 것을 무효로 한다. 12번의 별표.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토지의 평균 분작.
잘못 들으면 농지개혁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봐봐요. 지주들이 이렇게 소장농들에게 이렇게 토지를 빌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수확량에 따라 2분의 1을 가져갈 거 아니야. 병작 반수제로. 그죠? 그런데 봐봐요. 자, 이 정도의 땅식을 다 빌려쳐봐. A, B, C, D에 공평한 이 정도 땅을 빌렸다 쳐봐요. 여기에 보통 쌀이 20석 정도 생산된다 쳐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20석 생산되는데 여기는 30석을 총 생산해서 여기 29, 여기는 31석을 생산했어. 그럼 지주 입장에서 다음 연도에 이 사람은 10석, 15석. 그럼 D2는 주지 않을 거란 얘기야. 땅을 주지 않을 거란 얘기야. 나머지 A, B, C에게 요 D 땅을 빼서 여기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거야. 그럼 D는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야. 경작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평균 분장은 누구에 달라는 얘기죠? A, B, C, D와 E에게도 농사지을 땅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개인의 땅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을 내 선생님 달라면 주시겠어요? 물론 줄 수도 있겠죠. 드려야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DE들이 요구하는 토지 평균 분자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거마저도 요거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전개혁 12선 꼭 잡아주시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 설치 아까 됐고요. 네, 6월 달에. 그다음에 정부개혁 추진. 그 다음에 교정청.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점령해가는 과정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1월에 출발해서 5월까지 왔죠. 그죠? 1월에서 출발해서 5월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이후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5월 이후는 뭐예요? 6월 달이겠지. 네. 21일, 23일, 그 다음에 25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궁청갑. 암기사항입니다. 궁청갑. 6월이 됐을 때 일본 애들이 행태입니다. 일본 행태를 볼까요? 경복궁 기습 점령입니다. 일본군 애들이. 경복궁 기습 점령했다. 여기는 고종임금이 있어요. 고종임금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인질이 됐겠지. 인질이 되면 어떻게 돼? 보통 사람 목숨만 살려주세요. 당신 운항 다 드리겠습니다. 돈 필요하세요? 돈. 다 준다고. 다 내놔야 된다고. 청 볼까요? 청일전쟁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어디에서요? 성안역에서요. 일본군과 청나라군이요. 여기 볼까요? 2일 관계, 갑오 계획이요. 일본에 의해서, 일본들에 의해서, 일본의 주도하에 갑오 계획이 본격 실시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 애들의 주도에서 이루어졌다. 또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뭘까? 전봉주 2차 봉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왕을 깜짝 놀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깜놀이에요. 고종임금, 우리 왕이 얼마나 놀랬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분개할 수밖에 없다. 2차 봉기 시작됐어요. 청일전쟁 누가 승리했다고요? 일본이 승리했다. 그럼 일본은 승리를 한 다음에 청과 일본 간에 조약을 맺을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까? 청나라가 승리했습니까?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다. 외전 조약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시몬의 새끼 조약이에요. 한자로는 하간이라고 그러죠. 하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한 대가를 꼭 가져간다고요.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아간다고. 요동반도를 빼앗아가요. 요동반도를 빼앗아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상권을 장악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동반도를 빼앗아간다는 얘기는 북방에 대한 영역이 섹터가 넓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 북방에 대한 섹터가 넓혀간다는 얘기는 봐봐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이게 요동반도거든요, 여기가. 요 지역, 봐봐. 요 지역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보통 우리가 이걸 간도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와 이게 중국과 사이에 섬처럼 떠있다 해서 간도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 간도가 되게 욕심나는 것이거든. 왜냐면 중국 본토와 연결되고 한반도 본토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걸 바레만이라 불러. 바레만. 요 지역을. 오케이? 이 바레만을 통해서 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터진다고 이렇게 해상으로. 그래서 러시아도 이걸 욕심을 내는 거야. 이렇게. 러시아도 이 욕심을 내는 거야. 러시아 혼자 일본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였어. 이거 일명이 뭐라 불러?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을 옥죄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럼 일본이 어떻게 후퇴한다고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후퇴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이 뭐냐는 얘기지. 민비는요. 민비는 기존의 친청에서 친러하 됐습니다. 친러하. 친러하 됐습니다. 이때 대표 인물이 이범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한용 같은 사람들이 친러하 됩니다. 친러하 됩니다.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자, 봐봐요. 경복궁 기수점령, 청일전쟁, 갑오개혁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봐요. 1893년은 어마어마한 연도예요. 1893년 1월, 5월 동학교도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6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갑오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동학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1894년 엄청난 해오리바람이라 할까요? 역사적 해오리바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1894년이라도 동학과 갑오개혁 올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내지 두 개 무조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오늘 오전 수업과 지금 한 오후 수업은 근현대사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애우려고 하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돼. 애우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흐름을 잡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이제 가셨나? 기출문제도 수없이 많이 풀어야 돼. 왜? 기출문제 수없이 변형을 시킬 거야. 그러면 기출문제 끝나고 나면 뭘 할까? 모의고사를 또 끊임없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 이론이 끝나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또 풀어야 할 거고 또 모의고사도 풀 거거든. 꾸준하게 수업을 계속 들으시거나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갑오개혁 이렇게 일어난다. 궁청갑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우리 10월 달쯤 되면 논산 해맹이 일어나요. 논산 해맹.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만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점잖했던 그죠? 북접은 주로 충청도 지역의 양반들이거든요. 충청 지역에 몰락한 양반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요. 남접은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이루었거든요. 이 두 사람들이 해맹, 맹목적에 모이자, 만나자. 왜 만나자고? 서울 가자. 서울에 가서 왕에게 따져보자는 거야. 그 논산 해맹을 통해서 남접과 북접의 힘을 합쳐서 서울로 가기로 돼 있다고요. 그럼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공주를 거쳐야 돼. 공주 여기가 우금치야. 나지막한 언덕이 있어. 여기를 건너가야만이 서울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우리 남접과 북접 10만 이상의 병력들이 이동한다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여기. 근데 공주 우금치에는 일본군과 여기에 우리 강군이 여기에 이미 매복에 있다고. 그리고 얘들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논산 해명에서 말하던 남접과 북접은 고작 해봐야 지부만 총을 좀 몇 점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 뭐죠? 병장기를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죽창, 농기구 가지고 들어왔어요. 숫자만 많을 뿐이에요. 대신 얘들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수한 무기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 매복하고 있는 이 동학교들 10만 이상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우금치를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따르게 됩니다. 거의 다 죽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기록이 우금치에는
사람의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되었다. 그 다음에 흐르는 피는 강물을 이루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까마귀들은 공주 우금치로 먹이게 됐다. 시체 냄새 썩는 냄새 다 뜯어먹기 위해서. 이 우금치, 역사적인 우금치 전투입니다. 이게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11월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우금치 앞에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거야. 우금치하고 갑오개혁 사이에 뭐가 있냐고 물어본. 뭐가 있어? 논산 해맹이지. 이 동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패전개혁 12개죠 하나. 그 다음에 흐름이네요. 순서, 선후관의 순서를 아는지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순서를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전봉주는 죽지 않고요. 네,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까지 도망을 가게 됐고, 순창 지역에 방이 붙어서 그 옆 주민에게 걸렸어요. 네, 방을 받던 그 옆집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많이 보신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많이 봤는데 봤더니 방에 붙어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쯤 현상수배 포스터를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걸리게 된 이유는 예전에 우리 그 시골의 화장실은 되게 우리 실내에 있는 게 밖에 있단 말이야. 입구에 가깝게 있단 말이야. 어차피 화장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근데 옆집 아저씨는 아니거든. 금방 알지.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걸 에워싸게 된다. 에워싸게 됐어. 그 결과 여기 생포가 됐어. 생포되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다리를 분질렀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게 광주 쪽이었단 말이야. 오늘 광주 검찰청으로 이송시켰어요. 그 693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압송되는 전봉준이 있죠. 순창에서 잡힌 전봉준은 나주 감옥에 갇혔다가 전주를 거쳐 서울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봉준에 관련된 부분이 이 앉아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이분이 전봉준이 이렇게 얌전히 모신 이유는요. 그 가마에 태워 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절단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켰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이 이제 끝났잖아요. 체포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유고시, 전봉준 유고시 볼까요?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내 뜻과 같더니 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랴.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남겼던 유고시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봉건 반침략적이다. 반봉건. 반봉건. 봉건이란 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종관계를 봉건주의라고 얘기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는 반대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봉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 그죠? 반침략. 예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라는 것.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농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 다음, 영향,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아까 패전개혁 12기조 상당 부분은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의병운동이 가담 숫자가 증가되었다. 을미의병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다음 1900년에는 영학당, 영국의 종교를 따른다고 동학운동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영학당, 그 다음에 할빈당, 영학당, 할빈당 등의 이름으로 봉헌기는 계속 지속되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도 관련 민요 볼까요?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 받지 않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파랑새는 청군이나 일본군을, 녹두밭은 농민군을, 녹두꽃은 정봉준을, 청포장수는 조선 백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의 공초기록, 공초는 요즘쯤은 이제 재판 기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법관이 질문하고 전봉준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질문과 답변 대답은 1894년 10월에 다시 기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이 개하라 칭하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초야의 선비와 백성들이 충분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하고 일본인과 접전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을 깜짝 놀라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놀 여기 있습니다. 깜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빈당에 대한 부분도 볼까요? 활빈당의 활동. 그들 봉기 원인을 듣건대 그 구실로 한반은 각 군수 등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여 농민으로부터 관의 힘으로 공유를 헐값에 사들여 이것을 예국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본국의 공유가 바닥이 났다고 하면서 이 공무를 탈취하여 양민을 구하고 관리를 처벌하고 나아가서 예국인을 쫓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목포 영사관과 군사 영사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할빈당의 활동입니다. 그 할빈당은 동학의 그 잔존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00년을 기점으로 전후에 활동했던 전국적 단위다. 원래 처음 출발점은 충청도였는데 전국적인 활동이었다 보시면 돼요. 할빈이라는 것은 우리 홍길동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응용해서 쓴 용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